약달을 물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9살 아이가 우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만석군의 하인은 물을 아이의 발 앞에 쏟아버렸지요. 내 할미 목숨도 돈으로 사라.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우물 앞에 장기판이 놓였지요. 아이가 조라나를 궁 안으로 밀어넣으며 외쳤습니다. 장군이여, 이 장기 한 판이 3년 동안 마을의 목을 죄던 우물 울타리를 허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장기판 하나로 온 마을의 물을 되찾았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전라도 깊은 산골에서 벌어진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 한 모금이 사람 목숨을 가르던 시절 9살 아이가 장기판 하나로 온 마을의 우물을 되찾은 이야기이옵니다. 전라도 청무현 끝자락에 느티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수백 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붙은 이름이었지요. 그 느티골에 3년째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한때 졸졸 흐르던 개울에는 마른 돌만 햇볕에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뜸해진 마을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물이라곤 오래된 공동 우물 달래샘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달래샘가에 아침마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9살 사내아이 강모래였지요. 모래는 병든 할머니 강끝순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모래의 아비 강윤수는 몇 해 전과나 문서 사건에 휘말려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만 열면 관아 물길 문서를 훔친 자의 핏줄이라 수군거렸고 할머니는 그 말이 귓전을 스칠 때마다 주름진 입술을 꾹 다물 뿐이었습니다. 모래는 글은 서툴렀으나 눈썰미와 셈이 비상한 아이였습니다. 특히 장터 어귀에서 어른들이 두는 장기를 훔쳐보며 혼자 술을 익혔는데 장기판 위의 길이 모래의 눈에는 물길처럼 읽혔습니다. 차가 내달리는 직선은 큰 도랑 같았고 마가 비껴 뛰는 길목은 산비탈을 타고 도는 색강 같았지요. 할머니는 물 한 사발을 얻으면 반은 모래에게 건네고 나머지 반은 약 달일 물로 아꼈습니다. 모래는 할머니가 제 몫을 덜 마신다는 것을 진작 알아채고 일부러 자기 물그릇에 물을 남겨두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나는 늙어 괜찮다고 하면 모래는 능청스레 웃으며 말하곤 했지요. 할머니가 오래 사셔야 제 장가가는 꼴 보고 웃으실 거 아니에요. 느티골에는 만석군 백도윤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논밭에 방앗간, 산비탈에 장터 창고까지 쥔 고을의 실세였지요. 겉으로는 점잖은 생원 행세를 하였으나 속은 사람 목숨보다 곡식 한 되를 더 중히 여기는 위인이었습니다. 그의 마름 연만수는 우물과 소작지를 관리하며 사람들을 때리고 겁을 주었습니다. 모래는 연만수를 볼 때마다 빈 물동이를 끌어안고 태연히 말하곤 했습니다. 첨지님은 눈이 2개인데 왜 남의 주머니만 보세요? 어느 장날 연만수가 물값 장부를 들고 외상을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슬쩍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손가락을 꼽아가며 셈을 짚었지요. 첨지님, 2동이 길어간 집에 석동이라 적으셨네요. 셈이 일이 틀리시면 나랏돈은 누가 맡기겠습니까? 부풀린 셈이 장터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자 연만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구경꾼들은 웃음을 삼키느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모래는 빈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뭄은 하늘이 냈는데 물값은 왜 백생원 댁에서 받으려는 냄새가 나지요. 아무도 크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중얼거림이 메마른 장터에 물방울 하나 떨어진 것처럼
사람들의 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달래샘은 느티골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안악들이 물동이를 이고 모여들었고 해가 중천에 오르면 노인들이 우물가 평상에 걸터앉아 장기를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물 둘레를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고 할머니들은 두레박에 올라온 물 한 모금을 입안에서 굴리며 오늘은 단물이 올라왔어. 비가 올 징조야 하고 날씨를 점치곤 했지요. 강끝순 할머니는 느티골의 산파였습니다. 마을 아이들 절반은 끝순 할머니의 손을 거쳐 세상 빛을 보았지요. 아이를 받을 때면 투박한 손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져서 산모들은 끝순 할머니 손에서 태어난 아이는 울음도 작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가슴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고마움이 뿌리처럼 깊었으나 백도윤의 눈치를 보느라 드러내놓고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관아 문서를 훔친 자의 엄이라는 꼬리표가 할머니의 등에도 달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모래는 날마다 할머니 약물을 기르러 달래샘을 찾았고 오가는 길에 우물가 사람들과 자연스레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터 엿장수 곽새는 모래를 유난히 아꼈습니다. 곽새가 엿가락을 길게 느리며 내 입은 엿보다 길다고 하면 모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받았지요. 아저씨 엿은 긴데 거스름돈은 왜 그리 짧아요? 곽새는 허허 웃다가도 제 주머니를 슬쩍 만져보곤 했습니다. 그 무렵 우물가에 낯선 낭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몰락한 향리 집안의 딸 서연아였지요. 연아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죽은 아버지가 남긴 낡은 고을 지도를 보자기에 싸서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연아의 아비 역시 한때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던 사람이었는데 달래샘 문서 문제로 백도윤과 크게 다투다 벼슬을 빼앗기고 쫓겨난 뒤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연아는 그 사연을 가슴에 묻은 채 혼자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래와 연아는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이었습니다. 연아가 이마에 힘을 주며 너는 말이 너무 가볍다고 하면 모래는 씩 웃으며 대꾸했지요. 말이 가벼워야 돌팔매보다 멀리 가지요. 그러면서도 연아가 혼자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갈 때면 모래가 슬쩍 뒤따라가 언덕길에서 동이를 받쳐주곤 했습니다. 연아는 고맙다는 말 대신 안 넘어지게 조심이나 해라 하고 눈을 흘겼으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모래는 놓치지 않았지요. 해질녘이면 우물가 평상 위에 장기판이 펼쳐졌습니다. 수염긴 노인들이 느긋하게 말을 놓는 사이 모래는 뒤편에 쪼그려 앉아 술을 읽었습니다. 한 노인이 차를 성급하게 내밀자 모래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 그 차는 물 없는 논으로 가는 소달구지네요. 곧 빠집니다. 노인이 코웃음을 치며 5수를 더 두었는데 정녕 그 차가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평상의 노인들이 박장대소했고 술을 잃은 노인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껄껄 웃었습니다. 수염은 내가 긴데 수는 내가 길구나. 그날 모래는 엿 한 가락을 상으로 받았지요. 그러나 웃음이 흐르는 우물가 한편에는 오래된 불안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달래샘이 본래 마을 사람 모두가 힘을 합쳐 판 공동 우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증거가 될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지요. 물을 기를 때마다 백도윤 쪽을 힐끔 살피는 눈길이 있었고 두레박줄을 당기는 손에는 고마움 못지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곽새가 옆판을 거두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저놈의 장기수 읽는 걸 보니 내 엿값 깎을 수까지 읽겠구먼. 투덜거리는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는 모래를 향한 든든한 믿음이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첫 딸기 울기 전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달래샘 둘레에 굵은 말뚝이 박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 둥, 둥. 잠결에 그 소리를 들은 안악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을 때 우물가에는 이미 새끼줄이 팽팽하게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백도윤의 하인 대여섯이 우물 앞을 떡 벌려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마름 연만수가 관아 도장이 찍힌 땅 문서를 높이 치켜들고 목청을 돋우었지요. 들어라. 이 우물은 백생원 어른 땅 안에 있다. 오늘부터 물 한 동이에 쌀 한 대를 바쳐야 한다. 가난한 집은 외상장부에 이름을 올리되 갚지 못하면 닭이든 소치든 농기구든 가리지 않고 거두어 가겠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가뭄에 쌀독은 진작 바닥이 난 집이 태반이었지요. 몇몇 장정이 앞으로 나서 항의했으나 연만수가 곤장을 번쩍 들어 올리자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곤장 끝이 아침 햇살에 번들거렸고 그 차가운 빛이 사람들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았습니다. 모래는 그 틈을 비집고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할머니 약을 다릴 물을 받으려던 작은 물동이가 들려 있었지요. 하인 하나가 거친 손바닥으로 모래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작은 몸이 뒤로 나동그라지며 물동이가 돌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사금파리 사이로 귀한 물 몇 모금이 흙바닥 위에 번졌고 모래는 두 손으로 그 물을 막아보려 했으나 물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축축한 흙냄새만이 코끝을 스쳤지요. 연만수가 그 꼴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없으면 하늘에서 비나 받아먹어라. 모래는 젖은 손을 천천히 거두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연만수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지요. 하늘 비도 백생원 허락받고 내려야 합니까? 우물가를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려다 입술 뒤로 삼켜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고개를 돌려 어깨를 떠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만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모래의 멱살을 움켜쥐려는 순간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강끝순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간신히 걸어 나온 할머니가 모래를 두 팔로 감싸 안았지요. 마른 팔이었으나 그 힘만은 단단했습니다. 연하는 울타리 너머에서 주먹을 쥔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품속 보자기에 감싼 아버지의 지도가 가슴에 눌렸지요. 연하의 눈에는 눈물 대신 무언가를 다짐하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저만치 대청 그늘에 서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채를 접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물맛이 돈맛보다 싱거워선 안 된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으나 백도윤의 입가에 서린 미소는 메마른 우물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날부터 물값을 내지 못한 집은 달래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 울음을 터뜨리자 연만수는 물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놓고 아이 앞에서 일부러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아이의 울음보다 크게 들리는 듯 했지요. 모래는 깨진 물동이 조각을 주어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모래는 잠들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9살 가슴속에 우물물처럼 차오르고 있었지요. 곽쇠는 장터 구석에서 옆판을 거두며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저놈은 나중에 그늘값도 받을 놈이여. 나무 밑에 앉으면 한 푼 내라 할걸. 며칠 뒤 모래는 할머니의 약초를 구하러 마을 뒷산 비탈을 올랐습니다. 가뭄에 풀뿌리마저 바싹 말랐을 만한 약초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요.
바위 틈을 더듬고 그늘진 골을 헤매다 보니 어느덧 해가 산등성이에 걸려 붉은 빛을 길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른 개울가에서 모래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바위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었지요. 허름한 두루마기에 갈라진 집신, 그리고 등에는 낡은 장기판 하나가 보자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갈라져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기 이를 데 없었지요. 산길을 오르내리던 나무꾼 둘이 노인 곁을 힐끔 보더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뭄에 제 살기도 팍팍한데 남까지 돌볼 여유가 어딨겠어. 그 등 뒤로 모래는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물 한 모금도 나누면 사람을 살린다. 모래는 품에서 대나무 통을 꺼내 아껴두었던 물 몇 모금을 노인의 입술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몸으로 노인의 팔을 어깨에 걸쳐 부축했지요. 노인의 몸은 뼈만 앙상했으나 9살 아이에게는 바위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비탈길을 더듬더듬 내려와 집에 이를 즈음 모래의 무릎은 돌에 긁혀 피가 배어 있었지요. 강끝순 할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쌀뜨물을 모아 미음을 끓이고 아껴두었던 약물로 노인의 갈라진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노인은 미음 몇 숟갈을 넘기고서야 비로소 눈을 떴지요. 깊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허름한 행색과는 사뭇 다른 세상의 풍파를 한껏 겪고도 흐려지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심학보라 소개했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 떠돌며 장기를 두는 나그네라 했으나 말투에 서린 무게며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매가 범상치 않았지요. 심노인이 기력을 추스르는 사이 모래의 눈은 자꾸만 보자기에 쌓인 장기판으로 향했습니다. 가죽끈이 닳도록 등에 지고 다닌 흔적이 역력한 물건이었지요. 심노인이 모래의 눈길을 알아채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 판 두겠느냐? 모래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꾸했습니다. 할아버지, 누워 계신 분한테 이기면 제가 나쁜 놈 같잖아요. 심노인이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눈을 빛냈지요. 그럼 저보고 착한 놈이 되거라. 두 사람 사이에 장기판이 펼쳐졌습니다. 모래는 제법 거침없이 말을 놀렸고 심노인은 감탄 반 놀람 반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모래는 마지막 수에서 허를 찔려 궁이 막히고 말았지요. 모래가 장기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졌지만 배웠으니 믿지는 장사는 아니네요. 심노인이 혀를 차며 웃었습니다. 내 입은 장군보다 먼저 궁을 친다. 그날 밤 심노인은 모래에게 장기의 길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차가 내달리는 직선은 큰 도랑이요. 포가 뛰어넘는 곡선은 언덕 너머 샘이요. 마가 비껴도는 굽이길은 비탈을 타는 물줄기라 했지요. 장기는 말을 잡는 놀이가 아니다. 길을 읽는 공부다. 모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장기판의 선들이 달래샘 주변 길과 닮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물길로 흐르던 그때 심노인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내 아비 이름이 무엇이더냐? 모래가 강윤수라 하였습니다 하고 답하는 순간 심노인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노인의 눈 속에 무언가 깊은 것이 일렁였지요. 그러나 심노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래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고는 고개를 돌려 어두운 창 밖을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무슨 사연이 잠들어 있는지 모래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심노인은 모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장기판을 펼쳐 수일기를 가르치고 낮이면 샘과 글자를 짚어주었으며 저녁이면 물길에 이치를 풀어주었지요. 심노인의 가르침에는 장기 밖의 세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자는 차를 너무 빨리 내보낸다. 제 궁이 비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말부터 잡으려 덤비지. 그런 자는 장기판에서도 세상에서도 반드시 제 발에 걸린단다. 모래는 그 말을 들으며 백도윤의 얼굴을 떠올렸으나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연화도 가끔 모래의 집 마당을 기웃거렸습니다. 겉으로는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척했으나 심노인이 들려주는 물길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곤 했지요. 심노인이 물은 막으면 돌아가고 돌아가면 더 깊어진다고 하면 연하는 품속 지도를 슬쩍 꺼내 살피며 무언가를 되새기는 눈치였습니다. 보름쯤 지난 장날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연만수가 물값 장부를 들고 외상 독촉을 하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홀로 아이 셋을 키우는 과부 김시댁 차례였습니다. 연만수는 물 2동이를 길어간 것을 3동이로 적어놓고 닭 1마리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과부가 2손을 비비며 제발 이것만은 하고 사정했으나 연만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닭의 목을 움켜쥔 손이 거칠었고 아이 셋이 어미 치마폭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래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섰습니다. 장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입을 열었지요. 첨지님, 글자는 삐뚤어도 양심은 똑바로 적으셔야지요. 손가락을 꼽아가며 장부의 셈을 짚었습니다. 어느 집은 1동이를 2동이로 또 어느 집은 나흘치를 닷새치로 부풀려 놓은 것이 줄줄이 드러났지요. 장터 사람들의 눈이 점점 커졌고 연만수의 목덜미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연만수가 모래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구경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벽처럼 막아섰습니다. 과부의 닭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연만수는 이를 악물고 장부를 품에 쑤셔 넣은 채 돌아섰지요. 이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백도윤의 귀에 닿았습니다. 백도윤은 모래를 자기 앞으로 불러 세웠지요. 넓은 대청에 앉아 부채를 느릿느릿 붙이며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장기 좀 둔다더냐? 모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꾸했습니다. 조금 둡니다. 나리처럼 남의 물길까지 두지는 못하옵고요. 백도윤의 눈꼬리가 실끝만큼 떨렸으나 이내 너그러운 채 웃어 보였습니다. 체면을 세우려면 9살 아이쯤은 가볍게 눌러야 했지요. 장기판이 대청 위에 펼쳐졌습니다. 백도윤은 첫수부터 차와 포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큰 말로 판을 쥐어짜듯 공격하는 모습이 우물에 울타리를 치고 물값을 뜯는 꼴과 판박이었지요. 모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를 한 칸, 또 한 칸 천천히 전진시켰지요. 심노인에게 배운 대로 조의 길은 물길이었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작지만 막을 수 없는 길이었지요. 백도윤은 하찮은 조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모래의 큰 말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차를 깊숙이 밀어 넣었고 바로 그 순간 궁성 앞이 텅 비었습니다. 모래가 조용히 조라나를 궁 앞에 밀어 넣으며 또렷이 외쳤지요. 장군이여. 백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거의 이긴 줄 알았던 판이 졸 하나에 뒤집힌 것이었지요. 대청 아래 서 있던 하인들이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떨었고 기둥 뒤에 숨어 구경하던 곽쇠는 웃음을 참다 손에 쥔 엿가락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래는 장기판 위에 빈 궁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날이 큰 말이 아무리 많아도 궁이 마르면 끝이네요. 우물 막은 집안답습니다. 백도윤은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으나 눈 속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채를 탁 접는 소리가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듯 대청 위에 울렸지요. 모래는 돌아서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9살의 등줄기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장기판에서 아이에게 졌다는 소문은
느티골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백도윤은 체면에 난 금을 물값으로 메우려 들었지요. 다음 날부터 물 한 동이에 쌀 한 돼, 반, 외상은 2배로 갚으라는 새 규칙이 내려졌습니다. 물값을 못 낸 집에서는 소치 끌려나갔고 지게가 빼앗겼으며 닭장째 사라진 집도 있었지요. 가뭄에 쪼들리던 마을은 한층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끝순 할머니의 병세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미음 몇 숟갈도 넘기기 힘들어했지요. 모레는 밤마다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으나 열기가 좀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리려 해도 물이 없었고 물을 얻으려 해도 쌀이 없었지요. 9살 아이의 2주먹은 꽉 쥐어도 비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심노인의 얼굴에도 날로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할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듣고 모래의 마른 입술을 보며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마음을 정한 것이었지요. 어느 저녁 심노인은 모래를 마당 한쪽으로 불러앉히고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떠돌이 장기꾼이 아니다. 과거 청무현 관아에서 물길 문서를 관리하던 설이었다. 모래의 눈이 커졌으나 심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 강윤수와 함께 달래샘 문서를 지키던 사람이었다. 심노인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달래샘은 본래 세성시와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판 공동 우물이었지요. 우물터 경계를 표시한 돌비가 있었고 관아에는 수리문안이라는 공식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도윤의 아비 때부터 그 경계비를 몰래 옮기려는 수작이 시작되었지요. 강윤수는 이를 눈치채고 막아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아의 수리문안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강윤수에게 문서를 훔친 도둑이라는 누명이 씌워진 것이었습니다. 강윤수는 끝까지 외쳤지요. 나는 훔치지 않았다. 우물은 모두의 것이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백도윤이 관아에 뿌린 은전소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심노인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려다 매를 맞고 관아에서 쫓겨났지요. 이후 떠돌이 장기꾼으로 전국을 떠돌면서도 느티고를 단 하루도 잊지 못했다 했습니다. 모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비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솟아올랐지요. 그때 방 안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문틈으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끝순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나와 마루 밑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빛바랜 장기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강윤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모래에게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장기판을 뒤집자 나무 뒷면에 가느다란 선들과 작은 흠집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노인이 등잔불을 바짝 가까이 가져와 눈을 가늘게 떴지요. 이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다. 달래샘 옛 물길을 숨겨놓은 표식일 수 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연하가 아버지의 낡은 고을 지도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연하의 손이 장기판과 지도 사이를 오가며 선을 따라갔지요. 여기 이 선이 달래샘 동쪽 수로이고 이 갈래가 마을 앞 도랑과 같아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 아버지 역시 이 물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지요. 연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못다한 일이구나. 모래는 아버지의 장기판을 2팔로 끌어안았습니다. 나무결 사이에서 아버지의 손때가 느껴지는 듯 했지요. 아버지는 장기판에 길을 숨겨두신 거네요. 눈물이 장기판 위로 떨어졌으나 모래는 이내 소매로 눈을 훔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참 말로 하면 될 걸 장기 숙제를 내고 가셨네요. 백도윤은 귀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래와 심노인이
과거 문서를 캐고 있다는 낌새를 진작 알아챈 것이지요. 연만수에게 모래 집 주변을 밤낮으로 감시하라 명했고 드나드는 사람과 오가는 말을 낱낱이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도윤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자가 아니었지요. 사람의 약한 곳을 찾아 그 틈을 파고드는 재주가 곡식 불리는 재주보다 뛰어난 위인이었습니다. 백도윤이 불러들인 것은 다름 아닌 모래의 외삼촌 오칠복이었습니다. 끝순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자 모래 어미의 오랍이었으나 일찍이 도박에 빠져 집안과 등진 사람이었지요. 도박빚에 물값 외상까지 겹쳐 백도윤에게 목줄이 잡힌 지 오래였습니다. 백도윤은 오칠복을 대청 아래 무릎 꿇려놓고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내 누이 집에 낡은 장기판과 괴짝이 있을 게다. 그것을 가져오면 빚을 몽땅 탕감해주마. 오칠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 해도 병든 어미와 어린 조카를 해치는 일만은 차마 못하겠다고 했지요. 백도윤은 부채를 접으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연만수를 시켜 오칠복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에게 내일부터 물을 한 방울도 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지요. 오칠복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제 몸이야 마르면 그만이지만 젖먹이 아이의 입술이 하얗게 갈라지는 꼴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칠복의 손이 떨렸고 고개가 천천히 꺾여 내려갔지요.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린 어두운 시각이었습니다. 오칠복은 모래 집 뒤편 담을 넘어 안으로 숨어들었지요. 괴짝에서 강윤수의 장기판을 꺼내 품에 넣으려는 순간 마루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순 할머니가 깨어난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도 아들의 낯을 알아보았습니다. 칠보가 내가 이러면 못 쓴다. 야윈 목소리였으나 한 글자 한 글자가 단호했지요. 오칠복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마른 몸이 마루 아래로 쓰러지며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오칠복은 장기판과 괴짝을 움켜쥔 채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모래가 마루로 뛰쳐나왔을 때 할머니는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괴짝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래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지요. 할머니,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을 차마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모래는 마루 위에 찍힌 집신 자국과 담 너머로 향한 발자취를 보았고 외삼촌의 낡은 집신 냄새를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피부치의 배신이었습니다. 이튿날 백도윤은 장기판을 받아들고 뒷면의 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돌처럼 굳었지요. 강윤수가 죽기 전에 진실을 나무 위에 새겨두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백도윤은 지체 없이 화로에 장기판을 집어넣었지요. 불꽃이 나무를 하드며 강윤수의 마지막 흔적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도윤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연하가 이미 장기판 뒷면의 선을 종이 위에 먹으로 한 획 베껴두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연하는 자기 아버지의 지도와 장기판의 선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본 그날 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등잔불 아래서 손끝이 먹물에 까맣게 물들도록 옮겨 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불길 밖에서 살아남았지요. 백도윤은 모래를 돕는 자에게 물을 팔지 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짓눌려 모래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지요. 그런 가운데 밤마다 담 너머로 물 한 바가지를 놓고 가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엿장수 곽새였습니다. 모래가 바가지를 집어들며 물었지요. 아저씨, 들키면 어쩌려고요? 곽새는 어둠 속에서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내 엿도 물 없으면 안 늘어나. 이건 장사 미천 지키는 거다.
곽새는 돌아서며 혀를 찼습니다. 도둑놈도 여처럼 잡아 느리면 속이 다 보일 텐데. 오칠복을 향한 욕이었으나 그 안에는 모래를 향한 안쓰러움이 연물처럼 진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백도윤의 명이 떨어진 뒤 모래집은 섬이 되었습니다. 곽새가 밤마다 놓고 가는 바가지 하나로는 할머니의 약을 다리기에도 모자랐지요. 끝순 할머니의 열은 날로 올랐고 헛기침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마른 잎이 바스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모래는 할머니의 이마에 적셔줄 헝겊조차 짜낼 물이 없어 제 손바닥에 입김을 불어 이마를 쓸어주는 것이 전부였지요. 견디다 못한 모래는 달래샘으로 달려갔습니다. 울타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하인에게 빌었지요. 약 달일 물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하인이 머뭇거리는 사이 연만수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물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서 모래 앞으로 가져왔지요. 모래의 눈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연만수는 바가지를 기울여 물을 모래의 발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귀한 물이 마른 흙 위에 번졌고 그 얼룩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흙 속으로 빨려들었지요. 연만수가 빈 바가지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내 할미 목숨도 돈으로 사라. 모래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달려들고 싶었으나 양쪽에서 하인들이 팔을 붙잡았지요. 발버둥을 칠수록 소나기만 단단해졌습니다. 대청 위에서 백도윤이 부채를 느릿느릿 붙이며 내려다보았지요. 물이 귀한 세상엔 물 가진 자가 임금이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 공기에 그 말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모래는 이를 악물고 그 말을 가슴팍에 새겼지요. 이튿날 모래는 청무현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문턱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려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그러나 아전은 문짝 안쪽에서 고개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백도윤에게서 쌀 몇 가마와 은전 꾸러미를 받아 챙긴 뒤였지요. 가거라. 땅 문서가 버젓이 있는데 무슨 억울함이냐? 닫힌 문 앞에서 모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관아 처마에서 바람이 불어와 먼지를 일으켰고 그 먼지가 모래에 젖은 눈가에 달라붙었지요. 집에 돌아온 모래는 할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끝순 할머니는 식은 아랫목에 누워 헛기침을 하고 있었지요. 모래가 이불자락을 여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지요. 모래야, 괜찮다. 나는 늙어 괜찮다. 언제나 하시던 그 말이 그날따라 유독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래는 마당으로 나와 심노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지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던 울음이 차츰 목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장기수를 100번 읽어도 물 한 사발 못 구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모래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메마른 마당 흙 위에 점점이 떨어졌지요. 심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모래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조용하되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장기에서 가장 무서운 수는 상대 말을 잡는 수가 아니다. 상대가 제 국문을 스스로 열게 만드는 수다. 모래의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심노인을 올려다보는 눈 속에 물기와 함께 불씨 같은 것이 일렁였지요. 백도윤의 약점은 무엇인가? 모래는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체면이었지요. 첫 장기 대결에서 아이에게 졌다는 치욕을 백도윤은 아직도 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항의해서는 되지 않았지요. 온 마을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백도윤이 스스로 국문을 열 수밖에 없는 판을 짜야 했습니다. 모래는 백도윤에게 공개장기 대결을 청했습니다. 조건은 이러했지요. 모래가 지면 할머니와 함께 느티고를 떠나고 모래가 이기면 백도윤은
달래샘 땅 문서와 물값 장부 경계비 기록을 모두 마을 앞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도윤은 코웃음을 쳤지요. 이번에야말로 모래를 완전히 꺾고 입을 막을 절호의 기회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한편 장터 어귀에서는 가명 쪽에서 물길 조사관이 고을로 내려오고 있다더라는 소문이 바람결에 실려 돌았으나 아직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모래는 돌아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면 마을을 떠나고 나리가 지시면 욕심을 떠나보내시면 됩니다. 백도윤의 부채가 탁 소리를 내며 접혔으나 모래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지요. 어둠 속에서 모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물었다. 이제 나리 국문이 열릴 차례다. 장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느티골 어귀부터 달래샘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몰려들었지요. 장터 좌판을 접은 상인들, 논둑에서 내려온 농부들, 아이를 업은 안악들까지 우물가를 빙 둘러 에워쌌습니다. 달래샘 앞 평상 위에는 장기판이 놓였고 그 옆에는 백도윤의 땅 문서와 물감 장부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지요. 백도윤이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났습니다. 부채를 접어 손바닥에 탁탁 치며 모래를 내려다보았지요. 어린 놈이 감히 내 우물 앞에서 장기를 두겠다고? 모래는 장기판 앞에 반드시 앉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기판에도 우물에도 나이 제한은 없사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물결처럼 번졌지요. 첫수가 놓였습니다. 백도윤은 차와 포를 앞세워 사납게 밀어붙였지요. 모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를 한 칸씩 물이 바위를 돌아 흐르듯 천천히 전진시켰지요. 첫 번째 숫싸움에서 백도윤의 포가 모래의 조를 잡으려 깊숙이 뛰어들었으나 졸 뒤편에 숨어있던 마가 길목을 틀어막자 포가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모래가 나지막이 말했지요. 날이 작은 조를 우습게 보시면 큰 포가 물에 빠집니다. 구경꾼들 사이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백성인 제 처지가 졸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모래는 장기를 두는 틈틈이 물값 장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한 동이에 한 대라 하셨는데 어째서 어떤 집은 두 대로 적혀 있사옵니까?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장부로 쏠렸지요. 연만수가 중간에서 물값을 부풀려 제 주머니를 채운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백도윤이 연만수에게 눈을 부라렸으나 우물가를 가득 메운 분노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요. 두 번째 숫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백도윤의 차가 장기판을 가로질러 길게 뻗었으나 모래가 미리 놓아둔 졸과 상이 길목을 단단히 막아 꼼짝할 수 없었지요. 모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의 길목에 말뚝을 박으면 차도 못 지나가네요. 우물 길목에 말뚝 박은 것과 같다옵니다. 그때 연하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낡은 지도 사본을 펼쳤지요. 달래샘으로 들어오는 옛 물길 네 갈래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심노인이 모래의 장기말 배치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지요. 보시오. 이 아이의 말 배치가 달래샘 옛 물길과 같소?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 번째 숫싸움이 깊어졌습니다. 모래는 졸 하나를 끈질기게 밀어 궁성 바로 앞까지 올려놓았지요. 날이 졸이 궁 앞에 서면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무섭지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백도윤의 이마 위로 굵은 땀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백도윤의 손이 장기판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판을 엎으려는 것이었지요. 모래가 조용하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을 엎으시면 장기에서는 진 것이고 세상에서는 들킨 것이옵니다. 백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지요. 바로 그 순간 구경꾼들 사이를 헤치며 한 사내가 뛰쳐나왔습니다. 오칠복이었지요. 품에서 그을린 나무 조각 하나를 꺼내 장기판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백도윤이 장기판을 불태우던 밤 불길에서 미처 타지 않은 뒷면 조각을 몰래 주워 숨겨둔 것이었지요. 오칠복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고백했습니다. 백도윤이 경계비를 옮기고 강윤수에게 문서 도둑의 누명을 씌웠으며 달래샘 공동문서를 찢어 숨긴 일을 하나하나 쏟아놓았지요. 백도윤이 벌떡 일어나 오칠복을 때리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서며 벽처럼 막아섰습니다. 3년 가뭄 동안 움츠렸던 어깨들이 비로소 펴지는 순간이었지요. 모래는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조라나를 궁 안으로 밀어넣으며 또렷이 외쳤지요. 장군이여. 백도윤의 궁은 사방이 막혀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장기판 위에 말 배치는 강윤수가 남긴 달래샘 물길 지도와 한치의 어긋남 없이 포개졌지요. 모래는 그을린 나무 조각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수의호입니다. 우물가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느티나무 가지를 흔들며 달래샘 위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모래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궁도 막히고 물길도 막히고 이제 도망갈 길만 남았는데 그것마저 졸이 막았네요. 백도윤은 주저앉은 채 끝까지 우겼습니다. 내 땅이다. 내 우물이다. 쉰 목소리가 우물가에 메아리 쳤으나 그 말을 거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바로 그때 구경꾼들 뒤편에서 관복 차림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라감영에서 파견된 수리감찰관 정필훈이었지요. 장터에 떠돌던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옵니다. 정필훈은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윤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감영에 보낸 진정서였지요. 달래샘 문서 조작과 백도윤의 경계비 이동을 낱낱이 고발한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관아 아전들이 이 진정서를 묵살했고 뒤늦게 감영문서 창고 깊은 곳에서 발견되어 정필훈이 재조사에 나선 것이었지요. 강윤수의 마지막 목소리가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마침내 느티골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정필훈은 모래의 장기판 조각, 연화의 지도 사본, 오칠복의 증언, 물값 장부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백도윤의 땅 문서에는 먹을 덧칠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경계비 기록 또한 실제 위치와 어긋나 있었지요. 심노인은 과거 강윤수와 함께 달래샘 공동문서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고 연하는 아버지가 남긴 지도와 기록을 정필훈 앞에 가지런히 내놓았습니다. 연하의 손은 떨렸으나 목소리만은 또렷했지요. 이것은 제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킨 기록이옵니다. 정필훈이 땅 문서를 접어 품에 넣으며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달래샘은 백도윤 개인 소유가 아니라 느티골 공동 우물임을 확인한다.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탄식과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3년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비로소 거친 것이었습니다. 백도윤이 그동안 거두어들인 물값은 곡식과 은전으로 환산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빼앗은 속과 닭, 농기구와 논문서까지 모조리 제자리를 찾았지요. 연만수는 곤장을 맞고 마름자리에서 쫓겨났으며 백도윤은 재산 일부를 몰수당한 뒤 공동 우물 강탈과 문서 조작죄로 감형에 압송되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끌려가면서 백도윤이 고개를 돌려 외쳤지요. 내 물이다. 모래가 우물가에 선 채 또박또박 받아쳤습니다. 날이 물도 웃겠습니다. 언제부터 물이 날이 성씨를 가졌습니까? 느티골 사람들이 웃음과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지요. 말뚝이 뽑히고 새끼줄이 거쳤습니다. 울타리가 허물어진 달래샘에서 첫물 한 바가지가 올라왔지요. 그 물은 강끝순 할머니에게 바쳐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한 모금 넘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모래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물은 역시 돈 냄새 안 날 때가 제일 시원하네요. 오칠복은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찌으며 사죄했습니다. 벌로 3년 동안 달래샘 청소와 물길 보수를 맡게 되었지요. 끝순 할머니가 아들의 등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용서인지 한탄인지 알 수 없었으나 오칠복의 어깨가 크게 한번 떨린 것으로 그 손길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지요. 얼마 뒤 달래샘 앞에 작은 돌비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지요. 이 샘은 느티골 모두의 물이다. 물을 막는 자는 마음도 막히고 물을 나누는 자는 복을 얻는다. 심노인은 강윤수의 장기판을 정성껏 고쳐 모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불에 타 사라진 부분은 새 나무로 이어 붙였으나 강윤수가 새긴 물길의 흔적만은 고스란히 살려두었지요. 모래는 장기판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장구는 제가 불렀습니다. 훗날 강모래는 물길과 치수의 밝은 관리가 되어 가뭄든 고을마다 우물을 파고 수로를 고쳤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물길 장군이라 불렀지요. 물 한 모금도 나누면 사람을 살린다던 할머니의 말씀이 모래의 평생을 이끈 물줄기가 되었다 합니다. 자, 이것으로 느티골 달래샘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물은 막으면 썩고 나누면 맑아지는 법이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더 재미난 옛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